단원 세포의 에너지 대사. 일본의 물질 대사는 지난 1강 수업에서 그래도 자세하게 좀 다뤘으니까 패스하고, 자, 2번부터 보시면, 자, 세포 호흡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번 단원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 호흡에 대해서 이 세포 호흡이 이 생명체한테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세포호흡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좀 다루고, 생투에서는 이러한 세포호흡이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조금 깊게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생원 내용이 더 중요해요. 생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생투 내용의 어떤 화학식을 공부해봤자 세포호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원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포호흡이 뭐냐면, 자, 세포호흡이란 유기물을 산화시켜 분해될 때, 자, 분해가 됐으니까 물질이 쪼개진 거잖아요. 쪼개졌으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에너지가 방출되는 에너지 중 일부가 ATP에 저장되어 생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생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유기물을 산화시킨다는 거. 자, 그리고 ATP에 저장하여 ATP를 생산한다는 거. 자,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바로 생활 에너지라는 거. 생산하는 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다가 이렇게 줄 치시고, 이 생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only 세포호흡밖에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호흡을 통해서만 생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포 이상의 생명체들은 세포호흡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세포호흡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세포호흡의 장소는 아마 통과 때 또는 뭐 중학교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포의 종류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둘 다 세포호흡은 하지만 일어나는 장소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원핵세포는 막성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니까 세포호흡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없지만 세포호흡은 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질에서 세포호흡을 한다. 하지만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하고요. 자,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서도 일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투에서 이 세포호흡의 어떤 반응과 어떤 반응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다룬다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호흡 기질은 뭐냐면, 자, 일단 호흡 기질에서 이 기질이 뭐냐면, 기질의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둘 다 기질인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영어로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뜻도 있어요. 자, 매트릭스는 뭐냐면 물질 대사의 장소라는 뜻이고요. 물질 대사의 장소. 자, 서브스트레이트는 물질 대사의 재료 유기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대사의 재료 유기물. 이 매트릭스로 쓰이는 그런 의미가 어디냐면 바로 세포질이에요.
이 세포질이란 말이 원래는 세포의 기질이거든요. 그때의 기질이 바로 이 매트릭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포질이란 말은 세포질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대사가 일어나야지만 기질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호흡 기질에서의 기질은 매트릭스로의 뜻이 아니라 바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또 어디 있냐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란 말이 있어요. 그때 효소가 기질과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기질이 바로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뜻입니다. 물질 대사의 재료 유기물. 자, 그러니까 자, 기질이 바로 이런 서브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자, 호흡 기질은 뭐냐면 빼와서 쓸게요. 헷갈리니까. 바로 세포 호흡의 재료 유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포 호흡의 재료 유기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포호흡의 정의를 썼을 때 이때 유기물을 산화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그 유기물이 바로 호흡 기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호흡 기질. 자, 그러면 이런 호흡 기질에는 뭐가 있냐면, 자, 호흡 기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이런 탄단 지방이 중학교 때 에너지원으로 배웠잖아요. 자, 이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주 영양소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단 지방이 에너지원인 이유는 바로 이 탄단 지방이 생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호흡의 호흡 기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같이 융합을 시켜서 내용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중요한데 화학식인데 이제 화학식이 중요한데요. 이 화학식 어떤 이 세포의 화학식이 어떤 건지 어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어떤 화학식으로 일어나는지 하나의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C6H12O6 이런 포도당이에요. 자, 이 포도당이 6개의 산소랑 반응해서 6개의 CO2와 6개의 물로 쪼개지는 반응이 바로 화학식이 세포호흡인데 이게 쪼개지는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화작용이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100%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100%의 에너지 중에서 42%의 에너지는 ADP에다가 인산이 더해져서 ATP로 합성되는데 이 에너지가 이용됩니다. ATP의 구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ADP에서 DP는 뭐냐면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2개의 인산이 들어있는 거야. ATP에서는 뭐냐면 3개의 인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트리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 자, 그러니까 ADP는 저분자고 ATP를 비교할 때 얘는 저분자고 얘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건 동화작용이잖아요. 이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들어가는 그 에너지를 바로 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이 호흡기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 100%의 에너지 중 42%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TP를 만들어지는 과정까지가 바로 세포호흡인데 이 과정까지가 바로 세포호흡인데 나중에 사용이 될 때는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시 ADP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때 이 에너지가 바로 생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이는 생활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 에너지가 방출되는 데까지가 세포호흡은 아니고 생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 ATP에 저장해 놓는 데까지가, 그래서 ATP를 생산하는 것까지가 바로 세포호흡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호흡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자, 세포호흡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있습니다. 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둘 다 세포호흡이에요. 세포호흡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 산소호흡이든 무산소호흡이든 둘 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용어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산소호흡으로 배우지만 대학교 때는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하면서 이 산소호흡이 유기호흡과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배울 때 이 용어 때문에 이제 개념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산소호흡은 무기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산소호흡은 자, 마찬가지 호흡 기지를 분해할 때, 산화시킬 때 강력한 산화제인 산소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 산화가 되는 게 세포호흡인데 강력한 산화제인 산소를 산화제로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호흡 기질이 굉장히 잘 분해가 되겠죠. 산화가 잘 되고. 자, 그래서 이 산소 때문에 이 호흡 기질이 완전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완전 분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호흡 기질이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완전 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생성물로 무기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완전 분해가 된 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만들어지는 ATP의 양도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산소호흡입니다.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무산소 호흡은 마찬가지 호흡 기질을 산화시키는데 산소 없이 산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화제인 산소가 없으니까 완전 분해가 일어나지 못하고요. 불완전 분해가 나타나고요. 자,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분해가 됐기 때문에 작은 유기물이 생기겠죠. 완전히 무기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무산소호흡의 종류에 따라서 무기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작은 유기물은 다른 반응에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산물이다. 그래서 중간 산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중간 산물이 인간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중간 산물이 인간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면 자, 우리는 이거를 발효라고 부르고요. 자, 이 중간 산물이 인간에게 불쾌하게 작용하면 부패예요. 그러니까 발효하고 부패는 한 끗 차이구나. 사람한테 쓰이느냐 쓰이지 않냐에 따라서 이 중간 산물이 사람에게 쓰이는지 쓰이지 않냐에 따라서 발효와 부패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발효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 발효의 종류는 이 중간 산물이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중간 산물이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알코올 발효고요. 자, 중간 산물이 젖산이 만들어지면 젖산 발효고요. 젖산 발효. 중간 산물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면 아세트산 발효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다가 알코올 발효 과정과 젖산 발효 과정을 좀 써볼게요. 자, 알코올 발효 과정은 자, C6 어쨌든 무산소호흡 과정이니까 포당이 산소 없이 쪼개져서 두 분자의 C2H5OH로 되고요. 원래 탄소가 6개 있었는데 탄소가 두 개씩 두 분자가 됐으니까 4개잖아요. 그럼 원래 6개 있다가 4개 됐으니까 두 분자가 모자라는데 2개가 자, 이 2개는 자, CO2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 CO2가 무기물이기 때문에 무기물이 만들어지는 무산소호흡 과정이었네. 그래서 아까 전에 무기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알코올 발효가 무기물이 만들어지는 무산소호흡이었네요. 자, 그리고 젖산 발효는 좀 더 식이 좀 간단해요. 우리 근수축할 때 했는데 자, C6H12O6가 쪼개져서 두 분자의 C3H6O3가 되는 과정인데 이때 이게 바로 젖산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죠.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근육세포. 자, 그럼 이 알코올 발효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알코올 발효는
모든 생물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알코올 발효를 하는 그런 미생물을 알코올 발효균이라고 해요. 이 알코올 발효균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가 바로 알코올 발효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불완전 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불완전 분해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겠죠. 적을 숫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ATP도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집니다. 적을 숫자. 자, 그러면 이 호흡기질이 포도당 한 분자라고 할 때, 자, 호흡기질을 포도당 한 분자라고 가정할 때, 이때 만들어지는 ATP 양은 3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무산소도 마찬가지. 이때 호흡기질을 포도당 한 분자라고 가정할 때, 자, 불완전 분해가 돼서 이 만들어지는 ATP가 바로 2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점도 있어요. 산소호흡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자, 산소호흡은 이렇게 완전 분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 시간이 8시간이나 걸려요. 하지만 무산소호흡은 이 적은 양의 ATP를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무산소호흡의 소요 시간이 8분 미만이 걸려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근육의 수축에 에너지를 제공해주죠. 그러면 ATP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제 ATP의 구조는 일단 ATP라고 하는 말은 약자인데, 자, 풀네임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트리포스페이트. 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물질이 붙어 있는 건데, 자, 한글로 쓸게요. 자, 아데닌과 리보스가 결합한 물질을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자, 아데닌은 바로 염기 A예요. ATCG의 그 염기 A. 자, 이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이렇게 고리가 2개 있는 염기를 갖고 있고요. 자, 리보스는 바로 RNA를 구성하는 당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에서 RNA를 구성하는 당. 자,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리보스는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인데 12시 방향에는 산소가 있고요. 이렇게 염기가 있는 쪽에 꺾어지는 것마다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5개의 탄소가 있는데, 자, 탄소에 번호를 붙일 때 염기가 있는 쪽에 탄소가 1번 탄소고요. 그리고 산소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돌리면 돼요.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탄소가 있고요. 자, 리보스는 여기에서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 모두 OH가 있는 게 리보스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2번 탄소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면 디옥시리보스라고 해요. 디 없다, 옥시 산소가.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빠졌어요. 그러면 디디옥시리보스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생투에서 염기설 분석 장치에서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보스는 2번 탄소, 3번 탄소에 모두 OH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트리. 자, 트리가 뭐냐면 3개란 뜻이고요. 그리고 AT가 뭐냐면 산성 물질을 나타낼 때 쓰는 전미사예요. 자, 그래서 인이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인산이라고 합니다. 아, 인산이 3개 붙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인산이 하나, 2개, 3개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산 3개까지 있는 여기까지의 범위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ATP고요. ATP. 그리고 인산 2개까지, 자, 2개까지가 바로 ADP라고 해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자, 그리고 인산이 하나 있는 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MP라고 합니다. AMP. 자, 근데 AMP가 조금 특이합니다. 자, 왜냐면 AMP는
AMP는 인산, 당, 염기죠. 인산단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랑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이 AMP는 뉴클레오타이드 같이 인산, 당, 염기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데 당이 리보스다 보니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염기 A이기 때문에 염기 A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게 원래 ATP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운반하는 체계인데 이거를 쪼개다 보니까 유전 정보를 운반하는 체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와 에너지를 둘 다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인 AMP 때문에 이 ATP의 구조, 즉 이 ATP와 AMP와의 관계 때문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 중이고 가설 설정하고 연구 중입니다. 자, 그리고 결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결합 있죠? 이거 얘는 염기와 당과의 결합이고요. 그리고 이 결합은 당과 인산의 결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인산과 인산의 결합은 다른 결합들은 이름이 없는데 얘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냐면 자, 일반적인 어떤 반응에서 만약에 ADP가 있어요. 자, ADP에다가 인산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PI가 바로 인산이에요. 그래서 ATP가 되는 반응을 기억 반응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기억 반응은 ADP가 ATP가 된 거니까 동화작용이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7.3 킬로칼로리 퍼 몰이에요. 그러니까 1몰의 ADP가 1몰의 인산과 결합해서 1몰의 ATP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7.3이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쪼개질 때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이 니은 반응이라고 한다면 쪼개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자, 에너지가 방출될 텐데, 자, 방출되는 에너지가 원래는 7.3보다는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질들은 어떤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인 열 에너지가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100%의 열 효율을 가진 반응과 기관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원래 7.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방출될 때도 7.3 킬로칼로리의 퍼몰의 에너지가 나와요. 와, 그러니까 이건 왜 7.3이 나오냐면 이 인산과 인산의 결합이 끊어질 때하고 붙을 때 에너지가 거의 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인산과 인산의 결합은 에너지의 열 손실이 에너지의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산과 인산의 결합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고요. 아까 잘못 썼네요. 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고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이거 다시 써주세요. 자,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이용을 합니다. 다세포인 우리도 사용하고요. 하나의 세포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구조인 원핵세포인 세균들도 이러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통하여 생활에너지로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기억과 니은 반응을 한 거에서 자, 첫 번째 만약에 근수축이 활발해요. 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기에 왜 초기라고 하냐면 초기가 지나고 나면 어쨌든 둘 다 활발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기억과 니은 중에서
뭐가 더 촉진될까요? 나중에는 둘 다 촉진되는데 초기에는 누가 더 먼저 촉진될까요? 자, 근수축은 ATP를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ATP를 소모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ATP가 소모되는 반응이 바로 기억이냐 니은이 니은이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촉진됩니다. 니은이 아니라. 자, 두 번째, 단백질 합성이 될 때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다고 치자.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마찬가지 초기에 기억이 촉진된다, 니은이 촉진된다. 자, 이 마찬가지로 단백질 합성도 ATP를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ATP를 소모하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될 때 동화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때 ATP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ATP가 분해돼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기억이 촉진됩니다. 세 번째, 세포호흡이 활발할 때. 자, 세포호흡이 활발하면 마찬가지 초기에 기억이 촉진될까요? 니은이 촉진될까요? 세포호흡은 유일하게 ATP를 만드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 반응인 기억. 위에를 다 잘못 썼어. 다시 할게요. 자, 근수축이 활발한 건 바로 니은이 촉진되고요.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촉진되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체크 잘못했네. 자, 단백질 합성도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니까 니은이 촉진되고요. 자, 세포호흡은 ATP를 만드는 반응이기 때문에 만드는 반응이 기억이라서 기억이 촉진됩니다. 알겠죠? 꼭 수정해 주세요. 아까 얘기할 때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발효관 실험이 나와요. 자, 발효관 실험. 자, 발효관 실험은 앞에 장에 나와 있는 이론서를 잠깐 보세요. 자, 이론서 보면 3페이지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이 과정을 좀 읽고 나서 수업을 좀 들어주세요. 수업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수업 과정에 여기 4페이지에 음료수가 나와요. 자, 이 음료수를 포도당 수액으로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멈춰놓고 한 1분 정도 쭉 이 실험 과정을 읽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자, 다 읽었으면 이 발효관 실험은 제2자관이라고 하는 발효관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관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은 막혀 있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래서 모양이 제2자 모양이다. 그래서 제2자관이라고 하고 알코올 발효를 실험한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왼쪽 보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코가 막힐 때 맹하다고 하는 것처럼 막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맹관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렇게 뚱뚱하게. 자, 이 부분을 바로 팽대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팽대부의 입구에다가 자, 포도당 숭액을 여기 맹관부에 꽉 채우도록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팽대부 때문에 넘치지 않겠죠? 그래서 안쪽에다 집어넣은 게 자, 포도당 숭액 집어넣고 자, 그리고 발효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인 효모를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입구를 손마개로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손마개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왜 손마개로 막는지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손마개로 막으면서부터 이 실험이 시작되는데, 자, 손마개로 막게 되면 들어가는 어떤 유입되는 그런 산소량이 감소가 되겠죠. 완전히 막혀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유입되는 산소가 감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효모는 세포기 때문에 세포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호흡을 하겠죠. 그러면서 산소를 소모할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소모되는 산소량이 있을 겁니다. 효모가 세포호흡을 하니까. 자, 근데 손마개를 막았기 때문에 유입량이 줄으면서 점점 안쪽에는 많이 사용되는데 유입되는 양이 적으니까 결국에 이 발효관 내부에 산소가 고갈될 겁니다. 자, 고갈되면서 이제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는 거죠. 자, 고갈되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자, 그럼 알코올 발효는 아까 전에 화학식을 썼는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알코올 발효의 화학식은 C6H12O6인 포도당이 두 분자의 C2H5OH 더하기 두 분자의 CO2로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자, 이 중에서 에탄올, 탄소가 두 개는 에탄올, C2H5OH, 얘는 에탄올인데, 이 에탄올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휘발성이 강하다. 그래서 손마개를 뚫고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C2H5OH.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 저으면 에탄올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 통해서 나갔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마개로 막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요. 만약에 고무마개로 막아버리면 유입되는 산소량을 완전 차단할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생성되는 알코올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압이 높아지면서 뽕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시험자가 다치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손마개로 막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CO2가 있는데 방출되는 이 CO2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CO2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상대 밀도가 커요. 상대 밀도.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 상대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쭉 날아가려고 하다가 못 날아가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다른 공기들보다는 무거우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물이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기체들에 비해서는 밀도가 크긴 하지만 물보다 밀도가 크진 않죠. 자, 그러니까 물보다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서는 쫙 물을 위쪽으로 올라가서 물을 밀어버립니다.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차지해요. 자, 이렇게 본인이 차지한 이 맹간부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맹간부의 부피를 증가시킨다라고 해요. 맹간부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이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근데 맹간부의 부피는 커지게 하지만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는 낮추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맹간부의 부피는 증가시키지만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는 낮아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부피를 물어보는지 수면의 높이를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요. 알코올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알코올이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무색무취예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CO2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KOH를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KOH를 집어넣어 주면 CO2가 제거가 되면서 CO2가 있었던 자리인 맨간부의 부피가 감소하겠죠. 자, 맨간부의 부피가 감소하는 만큼 맨간부의 수면의 높이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피인지 수면인지를 잘 보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통해서 이 CO2가 있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2를 검출해요. 물론 좀 아이러니하죠. CO2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CO2를 제거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긴 한데 CO2를 제거함으로써 맨간부의 부피가 줄고 맨간부의 수면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CO2구나 라고 확인한다고요. CO2를 검출한다. 솜을 막지 않았을 경우하고 솜을 막은 경우에 어떻게 좀 다르냐면, 자, 솜을 막지 않는다면 산소가 유입되기 때문에 산소 호흡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산소 호흡이 일어나면 자, 포도당 한 분자에 대해서 6개의 CO2가 방출되고요. 아까 우리 여기 반응식 썼으니까 여기 6개의 CO2였죠, 여기? 여기. 탄소 6개였으니까 완전 분해가 돼서. 자, 근데 솜이 있을 때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니까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니까 포도당 한 분자에서 2개의 CO2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CO2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무산소 호흡은 CO2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솜을 막지 않는다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맨간부의 부피가 좀 적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하지만 CO2는 솜으로 막혀 있어서 못 나갔던 게 아니라 상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솜은 상관이 없어요. 솜을 막는지 안 막은지에 따라서 맨간부의 부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 이 CO2에 발생되는 양이 곧 맨간부의 부피랑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응할 때 CO2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 CO2가 맨간부로 많이 들어가서 맨간부의 부피를 크게 하고요. CO2가 적게 만들어지면 맨간부의 부피가 적어지는구나. 따라서 맨간부의 부피는 솜을 막지 않았을 때가 더 크겠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발효관이고요. 이 기관계의 통합은 일단 여기 이론서 잠깐 보고선 내용을 조금 이어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냥 이론서에다가 필기만 하면 되고요. 서술 테스트에는 안 써도 됩니다. 자, 1페이지 아래쪽 보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연소하고 세포호흡의 차이점인데, 물론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때 세포호흡은 산소호흡 과정으로 비교할 거고요. 자, 공통점이 뭐냐면 연소와 산소호흡의 공통점. 자, 첫 번째 C6H12O6인 포도당이 6개의 산소랑 반응해서 6개의 CO2와 6개의 물로 쪼개지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은 같아요. 자, 화학 반응식이 같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잖아요. 그래서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은 같습니다.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은 같다. 자,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연소든 산소호흡이든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니까 발열 반응인 건 마찬가지네요. 둘 다 발열 반응은 맞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연소는 반응하는 그런 온도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일반적으로는 400도씨 이상이에요. 근데 세포호흡은 같은 반응이긴 한데 체온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체온 범위는 약 36도에서 37도 사이예요. 굉장히 저온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반응인데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효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흡은 효소가 가능하고 연소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소하고 세포흡은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은 맞는데 연소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이화작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화작용이 아니다. 자, 반응 속도는 연소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한 분자의 포도당이 분해되는데 0.1초가 안 걸립니다. 하지만 세포흡은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서 한 분자가 완전 분해되는데 8시간이 걸려요. 자, 에너지 방출 방식도 연소는 한 번에 방출하지만 세포흡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방출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이 연소는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면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자, 세포흡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ATP의 화학 에너지와 이 ATP의 화학 에너지가 바로 생활 에너지죠. 그리고 58%의 열 에너지로 쪼개집니다. 화학 에너지가 42%고요. 열 에너지가 58%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 못이 또 나와 있으니까 꼭 보습할 때 보시고요. 자, 다음 장 넘기면 3페이지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비교하는 표가 있어요. 아까 전에 필기 이론서에도 제가 적긴 했는데 오류가 있어서 여기 38을 32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이게 생투의 내용이 좀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이에요. 넘어가시고 다음 장에 이 그림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기관계의 통합적인 과정을 좀 아웃라인을 좀 잡고 내용을 좀 마칠게요. 자, 소화기관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양소를 소화합니다.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그리고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먹은 밥이 있어요. 자, 그 밥이 있는데 그 밥은 녹말인데 녹말은 다당류예요. 자, 다당류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이 큽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은 세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녹말은 분자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세포 호흡에 사용될 수 있으려면 세포 내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만큼 줄여주는 게 바로 소화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흡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흡수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걸 흡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흡수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경우에 흡수라고 얘기해요. 혈관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와 또는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로만 흡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흡수를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혈관, 이 순환기한테 전달한다는 얘기네요. 혈관을 구성하는 순환기관한테 순환기에게 자, 이러한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호흡기관은 뭐 하냐면 호흡기관은 산소를 흡수하고요. 자, 흡수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 혈관 내부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소는 흡수한 다음에 순환계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요. 자, 그리고 CO2는 받아서 바깥쪽으로 반출하는 기능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순환기관은 소화기관한테는 영양소를 받았고요. 그리고 호흡기관한테는 산소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받은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순환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조직세포들은 순환기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뭐 하냐면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합니다. 세포호흡을 한다.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ATP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AT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딱 되면 좋은데 이 세포호흡을 하면 생활 에너지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생활 에너지 말고 다른 물질도 만들어져요.
자, 그게 바로 노폐물이에요. 알겠죠? 노폐물의 정의를 써줄게요. 자, 노폐물이란 세포호흡에서 생성된 부산물을 말합니다. 세포호흡의 부산물. 이 부산물에는 뭐가 있냐면 CO2, 물, 그리고 암모니아, NH3, 자, 그리고 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주산물은 뭐가 있을까? 세포호흡에 뭐 부산물이 있으면 주산물도 있겠죠. 자, 세포호흡의 주된 산물. 자, 주된 산물은 바로 ATP고요. 자, ATP 말고 다른 물질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노폐물인 거예요. 알겠죠?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폐물들을 계속 쌓아놓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된 산물, 주된 산물 말고 나머지를 이 부산물을 바로 노폐물이라고 해요. 어쨌든 뭐 더러운 물질이 아닐지라도 자, 이런 노폐물들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죠. 자, 왜 그러냐면 자, 화학 반응에서 자,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하고 D가 반응한다 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반응물인 A, B와 B의 양은 줄어들고요. 자, C와 D의 양은 계속 증가되겠죠. 그럼 얘가 막 증가되면 자,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이 생성물의 양을 어떻게 줘야 된다? 감소를 시켜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세포호흡을 계속해야 되죠. 세포호흡을 계속하려면 생성되는 노폐물들을 바깥쪽으로 배출해야지만 세포호흡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을 바깥쪽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설기관이에요. 알겠죠? 자, 배설기관은 노폐물을 배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가지의 목표로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자, 소호순배는 바로 조직세포,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 온몸에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잘 하게 하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호순배 중에서 한 기관계라도 이상이 생기면 자,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중에 어떤 세포들이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이 세포흡을 잘 못하겠죠. 자, 세포흡을 잘 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겠네요. 맞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들의 기능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